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잘 믿으시는 편인가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도 많지만 나쁜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그런 착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은 마리 칼슨이라는 여성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마리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그녀의 성장 배경은 상당히 독특해요. 마리는 필리핀에서 싱글맘 밑에서 태어났고 마리의 엄마 곁에는 항상 한 미군 아저씨가 있었다고요. 그 아저씨는 딸도 둘이 있었기에 아이들이 또래이다 보니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자매처럼 지냈는데 후에 알고 보니 마리 또한 그 아저씨의 친딸인 것으로 알려져 아이들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마리가 커서 마리는 자신의 이복자매 중 한 명과 같이 플로리다로 아파트를 구해서 같이 살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마리는 다정하고 친근한 성격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도 바로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제프라는 남성의 마음 또한 사로잡았고 이들은 사귀고 빠르게 결혼까지 했고 페리스라는 딸까지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도 그녀는 열심히 살며 형사 행정학 학위도 따서 콜로라도에서 경찰서 행정직을 구해서 일도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리는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중인격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프와도 사이가 점점 틀어져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직장과 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던 마리는 결국 양육권 또한 제프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2008년에 결국 마리는 플로리다의 포트 월튼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리는 약도 먹고 전 남편과 아이에게 연락도 자주 하며 나아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루는 마리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보이는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 한 여성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가 걱정됐던 여성은 마리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마리를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데리고 가게 돼요. 그 교회의 이름은 캘버리 에메랄드 코스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제임스 플란더스라는 목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교회였어요. 제임스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성격을 가졌다고 모두들 입 모아서 말을 했었죠. 이 목사는 젊고 교회 자체도 어리고 젊은 분위기에 접근하기 쉽고 편해서 사람들이 좋아했다고요. 제임스는 타냐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 또한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사람들을 돌보며 이 둘은 존경받는 목사 부부였어요. 마리는 이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자신이 원하던 서포트 시스템을 찾은 기분이었어.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며 그동안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활기도 찾았죠. 그리고 새로 이사를 와서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마리에게 제임스와 타냐 플란더스 부부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심지어 마리를 자신들의 집에서 살게 해주며 새로 기반을 다지는 걸 도와줬어요. 사실 플란더스 부부만이 마리를 도와주는 건 아니었고 마리 또한 보답으로 그들을 도왔는데요. 마리는 플란더스 부부를 위해서 대리모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유모가 되어주겠다고도 제안했죠. 자신의 살 곳을 내주었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뭐든 돕고 싶었던 마음에서였겠죠? 하지만 사실 이 임신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다 제각기 다른 말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리가 잠깐 사귀던 남자가 폭력적이어서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 임신을 했던 상태여서 목사님이 자신의 아이인 척, 마리가 대리모로 도와주는 척을 하는 거다 라는 주장도 있었고 타냐는 마리가 임신을 해왔던 상태였고 마리가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낳아만 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 그리고 마리의 가족들은 마리가 자신이 대리모가 되어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했죠. 그렇게 수많은 의견 속에 2011년 7월 14일 마리는 그레이스라는 딸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 같이 살며 마리는 아이를 돌보는 걸 도왔고 그레이스는 플란더스에 성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3달 후 2011년 10월 11일 마리의 친구들은 마리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나는 포트 월튼을 떠났어.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 적기가 와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말을 안 한 이유는 친구들에게 말을 하면 너희들이 설득해서 내 마음을 바꿀까 봐였어. 다들 사랑하고 그동안 고마웠어. 이 문자는 전 남편과 언니들을 포함 총 10명에게 전달되었어. 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투가 마리치고는 너무 격식있었고 띄어쓰기도 완벽했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답장으로 그럼 그레이스는 어떻게? 라고 묻자 마리는 그레이스는 괜찮아. 타냐와 제임스가 돌봐줄 거야. 라고 답을 했어요. 여기서 이 친구는 적신호를 느꼈어요. 왜냐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리는 항상 이들 부부를 부를 때 제임스와 타냐라고 칭했지 절대 타냐와 제임스라고 한 적이 없었고 말투도 달랐기에 의심이 더 커졌던 것이었어. 그래서 이들은 마리를 찾으러 나서게 되지만 아무도 그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고 그녀를 본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걱정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은 마리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적이 최대 며칠이 다였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어가자 당연히 다들 불안해했어요. 마리의 지인들은 우선 제임스랑 타냐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들과 같이 살았고 그들의 아이를 낳아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라면 마리가 어디 있는지 알 테니까요. 하지만 제임스는 자신 또한 걱정이 된다며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으니까 불안하다고 하며 자신도 모르는 투로 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리가 떠나던 날 약간은 뭔가 달라 보였다고 대답했죠. 마리가 떠나던 날은 그의 말에 의하면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은 마리가 친구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기 이틀 전이었다고 합니다. 제임스는 그날 마리가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였고 혼자 있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타냐는 그레이스를 데리고 근처 지역에 쇼핑을 갔고 자신은 조깅을 하러 나갔다 왔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마리는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다고 했죠. 타냐 또한 주장하는 스토리가 같았어요. 그리고 타냐는 마리가 사라지고 호텔이나 공항 등등 근처에 찾아볼 수 있는 곳을 이미 다 찾아봤지만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항 주차장에서 마리의 차를 찾았대요. 차 안에는 주차 영수증 또한 있었는데 그 영수증에 따르면 마리는 18일에 공항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 날짜는 마리가 부부의 집을 떠난 다음 날이자 단체 문자를 보낸 하루 전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공항에 주차를 했음에도 마리 이름으로 끊어진 비행기표는 전혀 없었고 마리의 카드 사용 기록도 다른 지역에서 사용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CCTV를 보면 마리가 운전을 해서 주차를 한 건지 마리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지를 보고 수사가 더 쉬워졌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날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에 카메라를 확보할 수가 없어 수사는 더 어려워졌어요. 마리의 가족들은 그래서 마리가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새로 사귄 교회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들끼리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리가 사라지고 3일 후에 플란더스 부부가 마리의 물건들을 전부 창고시설에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가족들은 매달 세를 내야 하는 창고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은 플란더스 부부가 지불을 한다고 해도 후에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마리를 포기하고 물건을 처분하는 마리의 물건들이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할까봐
플란더스 부부에게 자신들이 지불하고 마리의 물건들은 자신들이 관리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플란더스 부부는 흔쾌히 승낙했대요. 그리고 창고에 가서 가족들은 마리의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는 일을 하지 않았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 떠날 준비를 했던 것이라면 물건들을 팔아서 돈이라도 모았을 텐데 창고에는 마리의 물건들이 전부 그대로 있는 듯 했어요. 컴퓨터도 있었는데 컴퓨터에는 모든 게 삭제되어 있었죠. 그래서 가족들은 경찰에게 창고 키를 넘겨주며 자신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초기화되어 있는 것 같고 마리의 물건 중에서는 없어진 게 하나도 없어서 멀리 떠나는 사람 같지 않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기술로는 컴퓨터에 삭제된 기록 복원이 지금처럼 잘 되지 않아서 경찰이 딱히 얻은 단서는 없었어요. 하지만 곧 그들은 교회 신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리모와 관련해서 교회 내에서 가십이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사람들은 모두 제임스의 정자와 타냐의 난자를 이용해서 아기를 인공수정했고 마리는 그저 아기를 낳는 데 쓰여진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레이스가 태어나고 누가 봐도 그레이스가 마리랑 똑 닮은 아기였기 때문에 제임스랑 마리가 그렇고 그런 짓을 해서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냐고 입방아에 올랐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걸 듣고 타냐를 불렀어요. 혹시 질투가 사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 해서요. 타냐는 사실 자신들이 인공수정을 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고전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만든 게 맞다고 했어. 어느 날 마리와 제임스가 사케를 먹고 취했던 밤에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이들은 일을 치렀고 이건 딱 한 번뿐이었으며 깔끔하게 끝났다고 타냐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마리, 타냐, 제임스가 마치 셋이서 사귀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마리는 제임스의 두 번째 부인 같았다고 했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물어가며 인터뷰를 하던 경찰들은 다시 플란더스 부부의 직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어느 날 오밤중 플란더스 부부는 그레이스를 데리고 잠적을 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처럼 이들 또한 자신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들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것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후에 이들은 미국 애리조나의 투싼이라는 동네에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수사는 그렇게 별다른 진전 없이 시간이 흘러만 갔습니다. 사건이 흐르고 6개월이 지났죠. 그리고 2012년 4월 4일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보자는 제임스가 마리를 죽였고 마리의 시신이 플란더스 부부가 전에 마리랑 같이 살던 집 뒷마당에 묻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은 경찰견, 레이더 등등을 총동원을 해서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마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나마 쉬쉬하던 교회 사람들도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서서히 사건에 대해서 말을 자유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떠나고 그 교회에 새롭게 목사가 된 사람이 경찰이 모르던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실 제임스가 떠나기 전에 제임스는 교회에서 사임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회의에서 그가 말했던 발언들 때문이었는데요. 회의에서 그는 자신이 일부 다처제 관계에 있다고 말을 하며 마리는 대리모, 그 이상이었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또한 마리가 떠나기 전에 그들이 신체적인 다툼을 벌였고 마리가 자신의 할퀴였다는 사실 또한 사람들이 알게 됐죠. 또 제임스는 한 남성에게 자신이 미국을 뜰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 사실 또한 사람들이 주장했지만 사실 이 들리는 소문만으로는 경찰이 제임스를 체포하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시점, 전보다는 기술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경찰들은 다시 한번 마리의 컴퓨터를 살펴보기로 하게 됩니다. 경찰들은 컴퓨터에서 제임스와 마리 사이에서 오고 간 문자들을 복원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제임스와 마리의 관계가 정말 대리모 이상인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죠. 그리고 마리가 마지막으로 단체 문자를 보낸 위치 또한 확인해 본 결과 플란더스 부부의 주장으로는 마리가 떠난 다음 날인데도 문자를 보낸 위치는 플란더스 부부의 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항에 마리의 차가 주차된 시각, 제임스가 공항 지역에서 휴대폰을 쓴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제임스가 마리의 차를 운전을 해서 그곳에 주차를 해놨다는 게 확실해졌죠. 2015년 5월 14일, 제임스는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형량협상을 하는 대신 사실을 말하기로 동의했는데요. 마리가 실종되던 날 실종된 것이 아니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마리를 때렸는데 바닥에 쓰러지며 마리가 머리를 다쳤고 그녀가 숨을 거뒀다고요. 그리고 너무 놀라서 시신을 타프에 감싼 후 마당의 땅을 깊게 파서 그곳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수색은 이루어졌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들은 그의 진술에 놀랐어요. 하지만 제임스가 워낙 땅을 깊게 팠었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경찰견들이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혀졌죠. 그 당시 마리의 시신을 찾기만 했더라면 형량협상을 할 필요도 없이 그는 강한 형벌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국 협상으로 인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고작 15년형을 받게 되었고 2028년 석방 예정이에요. 타냐는 아예 체포도 되지 않았습니다. 타냐가 연관되어 있지 않을 리는 없는 것 같지만요. 마리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마리는 그레이스를 키우는데 엄마 역할로서 아기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지만 타냐와 제임스가 반대하고 양육권을 그들에게 100% 넘기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그레이스의 엄마가 되겠다는 문제로 싸움이 불거졌던 것일까요? 타냐는 아직도 그레이스의 정식 보호자로 되어 있고 그레이스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